안녕하십니까. 저 박수 2번 받으려고 한번 또 인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넥타이 맨 게 한 7개월 만에 처음 넥타이를 매니까 이게 목이 답답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잠깐 편해지면 이게 그 35년 동안 넥타이 매고 다니다가 그걸 몇 달 풀고 나니까 다시 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색하고 이러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사실은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이 논문을 쓰고 이러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발표만 하는 건 줄 알고 석 달 전에 얘기하길래 뭐 그 정도야 못하겠냐, 뭐 50분이라는데 하겠다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기 논문을 쓰는데 그 전에 쓴 사람들이 80페이지씩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겁을 해서, 그런데 뭐 시간은 가고 또 거기다가 이 한글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워드만 써봤지 한글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한글에 처음 표 만드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또 저 자신도 그 실무를 하면서 또 CIO로서 CEO로서 느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를 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딱 MRI 보면서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분씩만 운동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었을 텐데 그거를 안 하셔서 이렇게 지금 허리가 그거에서 이렇게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는데 한 15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씩만 허리를 이렇게 운동 뭐 돌리든지 뭐 어떤 형태로도 하면 소위 15년 뒤에 그 허리 디스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IT 리스크도 이렇게 그 보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리 아프다라는 게 별로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리가 또 아프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칫 그렇게 하루에 5분씩만 이렇게 꾸준하게 준비 운동을 하기만 하면 나중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이런 어깨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잠깐 한눈 팔면 결과적으로 언젠가 수술을 하고 뭐 입원을 하고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IT 리스크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T 리스크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뭐 자지구레한 사건들은 있지만, 장애는 있지만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다 해결하고 있고 이날 이때까지 잘 버티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아주 큰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들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금융 IT의 리스크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뭐 외과 수술하듯이 한 번에 딱 해서 이제 리스크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경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또 콘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그 실무에서 현장에서 직접 CIO와 CEO를 하면서 느끼고 배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뭐 탁월한 이론이나 무슨 뭐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theory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주문을 받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더 실무적인, 그리고 필드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 논문을 꾸미겠다라고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로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오늘 그 IT 리스크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졸립던데, 졸리우신 분들은 푹 주무시고
끝나면 제가 꼭 깨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융 환경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금융계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은 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비대면 채널들이 지금 대면 채널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거 하고 있고, 실제로 100명 이하 1방문자가 100명 이하인 지점이 아주 숱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 지점들의 하루 방문객이 1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채널 위주로 은행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거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 하나은행에도 와 계시지만, 하나와 외환 같은 게 합병이 된다든지, 또 이제 우리은행이 하게 되면 또 그거를 어떻게 지점을 관리할 거냐 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행에 있어서의 외부 환경으로서의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채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거고, 생산성의 정체에서는 꼭 그게 1인당 자산 증가율만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과연 은행원들이 또 예전에 우리가 일했던 만큼의 그러한 생산성을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충분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증가율이나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 이런 거는 강력한 노조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후퇴하는 적이 없이 항상 앞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다 보니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사실은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그 나름대로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금융업에서 가장 수익성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님, 네트 인컴 마진 같은 것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글로벌 리딩 뱅크 같은 데에서는 4%, 5% 정도의 수준이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님에서 2%라고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연간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또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이 님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떨어지고 있고, ROE나 ROA에 있어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절대적인 기준, 글로벌 리딩 뱅크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었을 때 거의 반절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의 환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IT 쪽은 어떠냐? 뭐 IT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써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를 뭐 여러 형태로 볼 수는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가트너의 2014년 IT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모바일 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대면 얘기한 것처럼 모바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IoT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권에서 그거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큰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 재밌는 거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2012년, 2013년에는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2014년에는 빅데이터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012, 13년에만 해도 뭔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익 사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다가 지금 2014년 들어가지고는 지금 특별하게 그런 빅데이터가 없어졌다라는 거. 오히려 웹 스케일 IT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런 데들 뭐 4억 명, 5억 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트렌드를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모바일이나 IoT,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그 IT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정보 보안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글로벌한 트렌드보다는 늦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도 그러한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정보로부터의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데 만족한 수준에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 보안 빅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주요 금융사고를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우리 아픈 상처를 제가 뭐 이렇게 긁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거의 매달 사건들이 꼭 있었어요. 이 전에 그 뒤에 그 첨부 자료에도 보면 사실은 한 10년 전 거까지 마침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길래 그걸 보면 거의 매달 신문지상에 금융기관에서의 그 금융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금융사고라는 것은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그 금융을 배울 때 금융은 신용을 무기 삼아서 그 리스크를 방패로 해서 싸운다라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라는 것이 결국 신용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용을 금융이 잃어버리면 그거는 모든 사업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들이 나오고 언론지상에 뭐 개판이다, 뭐 은행원이 뭐 횡령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건 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234건을 그냥 대충으로 나눠보면 이게 지금 6년이잖아요. 6년을 234건이면 지금 그 빈도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횡령사건이 나도 신문에 안 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그 KT ENS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환경 입장에서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IT 측면에서 이제 그 모바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트렌드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금융 사고들이 나오고 있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그 익스터널 인바이런먼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리스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리스크 측면에서 제가 뭐 제일 먼저 그 자료를 접했던 게 그 언스트영에서 IT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그 유럽에서 이 IT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일부는 뭐 쓸 수도 있고 일부는 저희하고 안 맞고 리스크 거버넌스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그냥 그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그걸로 세 개를 나눠서 여기에는 지금 14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추가된 거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언스트영 입장에서 어느 나라의 금융 쪽에 IT 리스크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크를 억세스를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시멘텍에서 IT 리스크를 가용성, 성능, 보안, 컴플라이언스로 구분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하는데 이쪽은 또 이 보안 회사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베일러빌리티나 그다음 퍼포먼스 쪽에 아주 집중적인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한 프레임은 언스트영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한국은행 IT 감독국하고 같이 코워크를 해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는 127개 금융기관에 그리고 개인으로는 한 180명에게 84개의 질문 항목을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대답들 안 하시대. 회신이 안 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곧 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끝내 떼먹은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기관으로 127개 기관이었는데 실제로 그 회신이 들어온 게 27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은행 쪽이 지주까지 포함해서 12개가 들어와서 이 제목은 금융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쪽은 그 증권이라든지 금융투자업 이런 쪽은 이 회사 숫자에 비해서 회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 뭔가 분석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주로 그 뒤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한 거는 은행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은행을 그 이름은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 국책은행이 4개, 시중은행 4개, 그리고 지방은행 3개 이렇게 해서 11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그 설문으로 되고 또 이게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위에 결제 맡아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그냥 다 좋은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거버넌스 있냐? 있다. 명문화 됐냐? 있다. 뭐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 교육받았냐?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그거 딱 받은 순간에 사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뭔가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다행히 몇 가지 그 주관식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효하게 하고 나머지 왜 1, 2, 3, 4, 5, 6, 7 그러면 다 그냥 5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칠해놓은 그런 수준의 응답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서 특별하게 하이라이트하고 만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장애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각 은행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금감원에 소위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고 또 아니면 뭐 행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장애는 대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다들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다들 뭐 좋다고 그러고 그냥 옛날보다 뭐 SLA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비스도 조금 좋아졌고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개별로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웃소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그 정보 보안에 그를 대하는 또는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그 하이라이트를 할 부분이 그 IT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IT 직원들의 보충이 지연되고 있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IT 직원들이 그 운영에 급급하다 보니까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할 여력이 없게 됐다라든지 또 외부에서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적 질이 그게 옛날만 같지 못하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사람을 어떻게 보충하고 적정한 그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그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국책은행 쪽에서는 IT 직원들의 직업도 만족하고 IT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회사도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직업은 만족하는데 회사는 불만이라고 그러고 지방 쪽에서는 직업은 불만인데 회사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리스크에서 그 거버넌스 취약이나 운영장애, 인력 수급, 아웃소싱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이 그 국책은행 쪽에서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시중과 지방이 그 미묘한 그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인력 수급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지방은행은 아웃소싱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아웃소싱이 6%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그 지역에서
금융 IT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면 그런 회사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정보 유출 같은 게 국채은행에서 그 5번째로 그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국채은행 쪽이 이런 개인 금융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향후 5년 뒤에 어떠한 IT 리스크로 발전할 거냐 해서 거기서도 다시 또 인력 수급의 문제가 국채은행이나 또는 그 시중은행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애매하게들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해서 7개 은행의 그 IT 담당 기획 담당 그 팀장들을 개별적으로 다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바쁜데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이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영양가가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가 KB 사태가 막 나고 뭐 이런 때여서 이 회장, 행장, CIO의 이런 거버넌스 문제, 임기 문제,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됐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CEO의 그 IT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IT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이지 못하고 하여튼 너희들은 그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잘 운용만 해라 하는 식의 그런 그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 IT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흔히 그동안 IT를 통해서 배웠던 IT가 어떤 경영상의 전략적 무기로서 활용되는지를 못하고 다른 은행은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했다.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뭐 급급한 그런 수비 형태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지금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점점 많아져서 그게 다 우리가 전부 전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IT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당국에서 하라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IT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IT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바꿔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 외부에서 또 하라고 하는 것들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IT에 큰 버든이 되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혼란이 오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말썽 많은 그 인력 운용 부분에서 정직원이 자꾸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기획적으로 빠지고 외주 인력 프로그래밍은 이제 외주 인력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을 마음대로 뽑지를 못하니까 계약직을 뽑아서 이걸 정규직으로 나중에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 보니 이제 계약직이 운영이나 유지 보수 쪽으로 그 직원들이 그 계약 형태가 따라서 일하는 것이 좀씩 달라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직원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모 국채은행에서는 1년에 3명씩 IT 직원을 뽑는데 한 명은 중간에 MBA 간다고 관두고 한 명은 현업으로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래서 현업으로 도망가고 한 명이 남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30% 정도만 IT에서 계속 키우고 있다. 그래서 사람 뽑기가 진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DB나 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결제 맞고 뭐 리퀘어먼트 조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개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상창 모여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해야 되고 괜히 윗사람들이 결제한다고 달라드는 순간에 이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늦어지면서 꼬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정식적인 개발 루트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IT 예산이 거의 플랫하게 돼 있어서 직원들 인건비나 기본적인 모든 경비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플렉스로 돼 있으니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 틈에 또 이제 정보 보안 문제가 빵 터지고 나니까 정보 보안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 경상 투자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그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시간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스트 영의 15개의 IT 리스크 거버넌스 쪽하고 시멘텍의 그 20개의 IT 리스크 그리고 그 10개 은행의 84개 문항 그 다음에 7개 은행 IT 부서장 면담 그래도 이게 실무적으로 또 좀 미심쩍어서 5개 은행의 IT 담당 직원들을 그 횟집으로 불러서 술 사주면서 또 꼬셔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포럴링 다운 해가지고 7개의 그 IT 리스크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게 IT 운영 리스크, 금융 IT 인력의 고령화, 정보 유출 리스크, 아웃소싱 의존도 증대,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도 심화, IT 운영 예산 축소,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 7개를 추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리스크에 보면 아까 금융사고와 마찬가지로 이 전산사고가 또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옮겼을 뿐입니다. 뭐 거의 모든 은행이 금융사고를 경험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딱 그거예요. 저기 인터넷 뱅킹 쪽, 그 다음에 디도스 쪽, 요거 2개만 일단 확실하게만 잡으면 신문에 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배치해서 문제 생기거나 뭐 일부 찌그락짜그락 하는 거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만 피하려고 그러면 이 인터넷 뱅킹 쪽하고 그 디도스 쪽 요것만 그걸 하면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 리스크는 사실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면서 한번 나눠봤어요. 메인프레임하고 유닉스, 빅뱅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개발. 그런데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만 지금 메인프레임을 쓰고 있고 우리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연말에 지금 회사를 판다라고 하니까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할 입장이 못 되고 사실은 국민만 남아있다 보니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이미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혼자서 남아있다 보니 여러 가지 초조함 때문에 이번에 KB 사태 같은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CIO 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CIO가 아니라 내 평생에 다시 내가 차세대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빅뱅을 통한 차세대 개발이 그냥 CIO들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그렇게 가는데 이 빅뱅 추진 목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와장창 해서 2년 안에 뭐 2, 3천억 들여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저기 구정이나 뭐 연휴 잡아가지고 한번 탁 털어버리는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발의 히스토리라든지 유지 보수 문제, 이 빅뱅에서 오는 또 IT 운영상의 리스크가 거기서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 점진적이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맥없이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빅뱅이 여러 가지 개발, 사실 빅뱅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건 뭐 워터폴이든지 이터레이션이라든지 프로토타입, 뭐 컴포넌트 베이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방식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빅뱅은 그냥 기간을 2년 안으로 세팅해서 그냥 다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냐 마냐 그 차이지 개발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 시간으로서의 분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CIO들이 다시는 빅뱅 안 한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버넌스가
행장님이나 회장님이 한 5년, 7년씩 근무를 하시면서 이게 그걸 쫙 조직을 관장을 해주고 리퀘어먼트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참 그게 그 하나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사고 나는 것들을 보면 그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금융권의 수익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서 비용이 이게 노조도 있고 뭐 이게 비용이 잘 줄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융합을 통한 수익 증대 같은 그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신규 채널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IT 시스템 수요 증대하고 확장 투자하고, 그런데 담당 IT 인력은 부족하고, 효율적인 운영 부재, IT 시스템 그 장애 요인이 누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장애가 유발이 되고, 뭐 장애가 유발이 돼서 수익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으로 돌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 보면 거의 모든 그 금융의 업무들이 IT화 돼버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주말에 잠깐 시스템 손댈 틈이라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24시간 365일하니까 시스템 프리벤티브 그 메인티넌스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릴만 하면 꼭 사이버 어택으로 뭐 이놈저놈 그 찝적대고, 또 시스템 자체가 기존 있는 그 레가시 위에다가 여러 가지 모바일들을 막 인터페이스를 시켜서 얹었다 보니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 부재, 뭐 과도한 하드웨어 투자 뭐 이런 부분인데, 과도한 하드웨어 투자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0년에 7천억을 그 IT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썼더니 한국은행에서 빼라고.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블로그에서 베낀 건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세대라 이런 거 할 때 그 대개 알려진 바로는 하드웨어의 40%, 소프트웨어의 20%, 서비스의 40%, 4대 2대 4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IT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IT 그 캐퍼시티를 잡을 때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래서 또 미래의 여러 가지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드웨어를 사실 조금 과하게 사죠. 요새 하드웨어는 뭐 커머디티다 그러면서 조금 그러다 보니 실제로 끝나고 나면 그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운영 리스크의 가장 핵심은 IT 직원들의 사기 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직원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이게 내 일이고 내 회사다, 내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운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 그 IT 인력의 고령화 문제들과 각 그 CIO들 만나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숫자,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거 위에 있는 숫자는 금융권, 전체 우리나라 금융권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그 30대가 38.5%, 8%인가요?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숫자는 전체 금융권에서, 그 밑에 그 테이블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은행권에서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2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에 있어서의 은행권이 훨씬 더 다른 증권이나 카드나 뭐 금융 투자업 쪽에 비해서 훨씬 더 구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여기서 보면 KB 같은 데는 지금 그 행원이 28.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책임자급, 거의 70%가 책임자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래도 이게 잘 그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여쭤보니까 그 M&A를 그동안은 끊임없이 하고 또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데는 진급을 잘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그 IT 그 전체 인력 중에서 그 은행의 전체 직원 중에서 IT 인력이 퍼센트가 3% 수준입니다. 뭐 연도 따라서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만 3% 수준으로
전체가 1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3,700명 정도가 IT 관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행별 연령 분포는 제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름은 안 쓸 테니까 좀 빼주쇼. 그래가지고 받아서 그걸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국책은행이나 일반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46세 이상의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회사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노령화라고 그러면 조금 고령화되고 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딴소리지만 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1970년에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게스해 볼 수 있어요? 1970년에 100만 명이었대요. 한 해 태어나는 애가. 근데 2010년에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4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신생아 수가 반절이 줄은 거야. 그래서 저도 신문에 맨날 무슨 산부인과가 뭐 애기 울음소리가 없다, 뭐 동네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2018년 앞으로 4년 남았어요.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민을 받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연금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심각하게 뭐 싸우고 있잖아요. 개인 연금도 그렇고 또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보험료 생각하면 욕 나오죠. 그게 다 그런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게 뭐 IT만의 문제도 아니고 금융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그냥 재미로 오늘 자료에 보니까 KB랑 뭐 롯데 이쪽에서 빠진 거가 세계 정보 유출 규모로서 6위에 아예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보 유출에 굉장히 많이 익스포저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웃소싱 부분도 사실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은행에서는 대개 한 42%, 43% 정도가 아웃소싱 인력이고 나머지 한 58%가 자체 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융투자업이나 보험, 카드 쪽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심각하게 아웃소싱 된 게 많습니다. 그게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첫 번째가 비용 절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아웃소싱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추정해봐도 정직원이 1억 5,900 정도 연간 인건비가 갔을 때 토탈 아웃소싱한 데가 2억 3,7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사장님 에쿠스 타고 다니는 경비도 들어가 있고 4대 보험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이 계속 이 상태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아웃소싱 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게 장애든 정보 유출이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은행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랬었을 때 거버넌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산 소프트웨어는 이건 뭐 대안이 없어요. 그게 오라클하고 MS,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인데 워낙 뭐 가불이 바뀌고 이거 그쪽에서 제한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쫓아가서 빌어야 될 입장이어서 여기 문제점도 적었지만 경쟁 제품도 없고 대체 비용도 높고 유지 보수 비용도 높고 뭐 또 이 오라클이나 MS 쪽으로 쏠림 현상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거는
뭐 여기 오픈소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비용 면에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 오라클 특히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22%, 25%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 ATM기 돈 내듯이 돈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냥 돈을 낸다라는. 그다음에 IT 운영 비용도 지금 이게 그 크고 작고 뭐 이러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의 변화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제너럴리로는 약 한 9%에서 10% 사이를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은행 쪽에서 조금 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 예산하고 운영 예산을 더해서 은행 IT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펙스와 오펙스를 더해서 이게 전체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순수하게 자본 예산이 감가상각비로 이게 회계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다면 더하는 게 맞지만, 이거를 투자 예산하고 그 오퍼레이션 예산을 더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T 운영 비용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망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임직원 프로세스 경영 이런 부분에서의 한 축에 그런 그 IT 리스크 관리가 있고, 그 경영에 있어서의 관리가 있고 또 IT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IT 리스크의 관리 목적이라는 것이 기업의 그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 운영 대책을 봐야 됩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의 그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듀얼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영역을 딱 맡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부분은 자기도 가기도 싫고 또 위에서도 그 사람을 또 다른 데로 해서 리스크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 영역대로 자기 그 참호를 파고 딱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 영역만 지키다 보니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이거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자꾸 이제 외부 아웃소싱 인력이나 계약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아웃소싱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27번인가의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월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월호 사건 전에 여러 가지 해양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터지지 않았나 하는 것처럼 IT 리스크도 그렇게 여러 형태의 조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놔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다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잠재적으로 터지게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CIO나 팀장들이 세밀하고 센시티브하게 그러한 운영의 문제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작은 문제고 쉽게 해결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막상 그런 일이 했었을 때 지금 세월호 선장같이 그냥 먼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랙스완도 몇몇 그 CIO들이 나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서 뭐 사고 터지면 롤백도 하고 뭐 이렇게 밖에서 불러서 해서 뭐 대개 2시간 안에 대부분이 끝내고는 있는데 이게 자꾸 여기저기 터지고 있으니 이러다가 한 번에 꽝 터지면 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스템이 거의 그냥 셧다운되는, 옛날에 농협에서 NH에서 한 3주인가 그랬었죠. 뭐 그런 식의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지점들이 문을
못 여는 그런 일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그런 걸 안 썼는데 술 먹으니까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뭐 다들 우리 뭐 미러링 돼 있고 뭐 핫사이트고 뭐 다들 늠름하게 얘기하는데 개별적으로 또 만나면 야, 이거 진짜 DR 가동하면 될지 모르겠다. 용량도 사실은 조금 작게 했고 통신 라인도 좀 낮춰서 비용 때문에 했고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DR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쓴 데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IT 직원 고령화 리스크도 중요한 거는 이게 50세가 넘어가면 IT 직원들이 커리어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 명예퇴직이 있을 거고 그때 그냥 챙겨서 나가면 되고 내년까지만 버티면 애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포텐셜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나는 뭐 CIO도 아니고 임원도 안 되겠지 뭐 이러면서 확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납작 엎드려서 롱런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해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뭐 계약직으로라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 앞으로 먹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바스크립트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커리어를 먼저 마련해주고 자기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IT 하는 사람들이 은행원이기 때문에 IT 직원이 어느 게 더 먼저냐? 그럼 저는 당연히 은행원 이전에 IT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이 유한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직장이 초상 제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 망하는 걸 보면 무지 안 망할 것 같죠. 뭐 은행이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무지 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100대 은행 중에서 10년 동안에 44%가 100대 은행에서 밀려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탄탄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거지만 그런 리스크 뭐 지금 외환은행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할 때 문제 또 우리은행 저거 할 때 문제 등등 그동안에 많은 은행들 조흥은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은행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IT 스킬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신한은행 다닌다, 국민은행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유출에 있어서 정보 유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꼼꼼히 따져보면 그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디렉토리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러한 자료들의 생성과 유통과 폐기에 대해서 어떤 팔리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3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다. 이건 누가 결정한다. 이러한 팔리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팔리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직원들의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웃소싱에서 거버넌스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을 SLA를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직장인들 KPI 가지고 평가로 관리하려고 달라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 20년 이상씩 다 직장 생활을 하셨을 거니까 KPI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관리해서 너 더 열심히 잘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주는 거는 비용이죠. 그죠? 그걸 받아가는 아웃소싱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매출을 줄이고 이익을 줄이는 노력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쪽에서 잘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고 같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말들은 그러지만 그 내부에서의 각각의 KPI가 다른 거예요. 은행 쪽에서 그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하는 애한테는 비용 관리하고 인력 들락날락 묻어들어 관리를 하라고 철저하게 하지만 저쪽 회사 입장에서는 급하면 인원 빼서 저쪽에 넣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또 새로운 계약 맺어가지고 좀 더 받아내야 되고 이익 올려야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실무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싸우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 이 아웃소싱에 대한 거버넌스나 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시중은행도 시스템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공동 KPI를 갖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면에 그런 KPI를 갖는 게 아니라 공개된, 그래서 그거가 잘 되면 같이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SLA와 KPI를 같이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운영 예산은 이렇게 특별하게 그하지는 않을 거예요. 증액 갑자기 해주겠어요? 갑자기 증액해준다면 뭔가 사고 치거나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운영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면 무지 힘들어요. KB에서도 예를 들어 메인프레임 상태에서 유지 보수비를 줄인다라는 게 무지 힘들죠. 그게 IBM이 혼자서 하고 있는데 싸게 해주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심플하고 개방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런 모든 비용들이 그 뒤부터 관리가 가능해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그다음부터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결제할 때 소리 지르고 이래봐야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논문에다가도 썼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94%가 고정비예요. 인건비. 사람 막 자를 수 있어요? 유지 보수비, 통신비, 그 다음에 분담금, 기기 사용료. 그거 여러분들이 뭘 줄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CD기 다 빼고 이러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 94%가 고정비화되어 있는 데에서 운영비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대로, 경상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거를 다 모았다가 빅뱅 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한번 또 다 털어서 그냥 한 5, 6년, 길면 한 10년 만에 한 번씩 큰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 예산부터 제대로 잡아서 이 투자가 과연 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효율의 문제를 확실하게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운영 비용에서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 유지 보수비, 통신비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봐야지 괜히 출장비, 이코노미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비용 교육훈련비 줄여봐야 그게 얼마 줄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해야죠, 이건. 근데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기왕 할 거면 남들보다, 다른 은행보다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합된 겁니다. IT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대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IT 아키텍처를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에 있어서는 멀티스킬로 하고, 좀 우리들 스스로도 이게 롱텀으로 보고, 이게 평생 직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 정보 유출 부분은 이게 기업 문화라고 보셔야지 무슨 DB 암호화를 하고 VDI를 하고 뭘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안 생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아웃소싱은 지금 아웃소싱을 다 걷어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웃소싱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아웃소싱을 시켜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라고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를 그쪽 회사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뭔가를 관리하겠다라고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점에서 아웃소싱 분야를 뭘로 할 것이냐를 정확히 잡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SLA나 이거 KPI를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고, 외산 소프트웨어는 이건 대책이 없고, IT 예산은 3가지 운영 예산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 규제 준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게 많아서 말이 많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IT 리스크라는 것이 무슨 아키텍처도 있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7가지도 있긴 하지만, 근저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람 문제거든요. 아웃소싱 들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정직원들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이게 IT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키텍처가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부실하더라도 훨씬 더 리스크 없이 관리할 수도 있고, IT 하는 사람들이 오너십이 없이 또 비전이 없이 그렇게 되면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IT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IT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높은 로얄티 있는 직원이라든지 팀워크가 좋다라든지 경험 많은 관리자라든지 지속적인 교육 훈련,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 다양한 소통 채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IT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가 탄탄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한 대책들이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여기 나오신 CIO들이나 팀장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천수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고부가가치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IT 리스크를 보실 때 그냥 이게 신한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보자, 또는 웰스파고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슴 뛰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침 출근하는 것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우선순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야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IT 리스크는 저절로 드는 거고, 불이야 그러면 저 먼저 도망가 버리면 그건 무슨 짓을 해도 IT 리스크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IT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주인의식,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질의응답은 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